네. 오늘 안전보장에 대한 것을 조금 새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아요라고 제안을 드리고 낯설게 보기 위해서 들여다보면서 조금은 생소하거나 생경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온라인을 통해서 뵙고 이후에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 중에서 궁금하신 것들이나 해소되지 않는 것들은 기록해 두셨다가 저희가 비대면이지만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같이 또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이 음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면 더 나은 안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전적으로도 정치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안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그 안보라고 하는 단어는 안전보장이 이렇게 축약된 의미로서 국가 개념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다. 우리 이거 한번 낯설게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을 낯설게 보아야 하는 이유로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꼭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 어렵고 실수도 되게 많았고 그 내외부를 구분하려는 결정들 속에서 너무 많은 피해자가 만들어졌던 비극의 역사들이 있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이 내외부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크지 않고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저희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스크를 빼기는 뺐는데 '아이고 안전한 거 맞나?' 이런 생각 계속 들기도 하고 또 기후 위기의 문제 지금 산불이 대형 산불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데 또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산불을 해결하려면 비가 충분히 내려야 되는데 비가 골고루 나뉘어서 내리지 않고 몰아서 막 폭우가 내려요. 그러면 말라 있었던 땅이 그 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비가 쏟아지니까 그 비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면 위에서 물살이 굉장히 뭐라고 말하나요 그걸? 굉장한 홍수, 재난이 되어서 또 여러 사람들이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 저희 사실 목격하고 있잖아요. 매해 갈수록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안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상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취해야 하는 안전보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게 바라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안전보장으로 다시 한번 늘려서 낯설게 보는 거, 그리고 늘려놓은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안전과 보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질문해 보는 것, 그리고 안전을 재해석하고 재정의해 보는 노력, 또 보장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를 국가로만 한정짓지 않고 다변화해 보는 것이 우리가 공익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러한 위기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어떤 좋은 생각할 거리의 지점들이 되지 않을까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전을 재해석하고 재정의해야 하는 것, 또 주체를 보장의 주체를 다변화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복합 위기의 시대에 더욱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어 어떠세요? 복합 위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complex crisis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위기라는 거죠. 제가 정의를 내려본다면 여러 이야기들을 연계해서 저는 복합 위기를 이렇게 이해해요. 위기가 상호 연결되고 연계되어서 다층적이면서 다면적으로, 동시적으로 또는 비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막 진행되면서 어떤 지역에 사막화가 일어나요. 비옥했던 땅이 사막이 되면서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겨요. 식량이 되게 귀해졌어요. 그래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가문 땅, 사막화된 땅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기 시작해요. 식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무장한 세력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무장한 세력들 간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또는 가물어진 땅에서 농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상수원, 어떤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수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진다거나 댐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진다거나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사막화가 일어나고 사막화된 땅에서 내전이 발생해서 무력 분쟁이 일어나고 무력 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어떠한 전투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각국의 군대 또는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그 두 그룹이 상대 마을 또는 상대 국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기서 전쟁이 젠더의 측면에서 다르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지점을 짚고 가고 싶은데요. 전쟁이 일어날 때 남성들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면서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고통, 죽음까지 전사하게 되는 상황까지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또 하나 여성들은 강간이라고 하는 성적인 폭력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이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굉장히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 왔고요. 이러한 내전의 상황 속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이 식량의 문제 거슬러 올라가면 가뭄의 문제에서 시작한 전쟁으로 인해서 각자가 복합적인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면서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기존에 있었었던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게 되면 그 파괴된 기반 시설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의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복구의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이제는 각자 도생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어떠한 위기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의 단일한 위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복합적으로 연쇄적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복합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막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엔을 비롯해서 세계은행에서도 이 평화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위기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후위기가 전쟁의 원인이 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가 위기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전쟁을 할 때가 아니죠. 네, 전쟁은 기후위기 때문에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리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상황은 정말 피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이제 조금은 개선되나?'라고 했을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지속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을 두고 서방과 이 러시아가 대립하면서 그 대립 과정 속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탄소 배출의 과정에서 우리가 별로 생각보다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전쟁과 관련된 영역이기도 합니다. 무기를 생산할 때 탄소가 얼마나 배출될까요? 각국에서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이동할 때 또는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로 무기를 이전해 줄 때 그 이동의 과정 속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어떨까? 또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폭탄이 터질 때마다 발생하게 되는 탄소의 양은 어떨까? 사실 이 영역은 우리가 몰라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보고하게 되는 의무의 분야에서 이 국방과 관련된 군사적인 영역과 관련된 것은 사실 예외 조항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복합적인 위기가 작동하는 현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사실 그 위기를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분산의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전쟁은 그냥 전쟁으로 보고 국가 간의 안보를 생각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정말 냉철하게 냉정하게 낯설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인류에게는 전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서 많은 무기를 구입하고 그 무기를 통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안보라는 단어는 주로 그럴 때 활용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 무기를 통해서 지키려는 안보가 과연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살면서 별로 잘 못 만나 본다는 거죠. 공익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안보를 낯설게 본다는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공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그 공을 특수한 집단으로 한정짓지 않고 모두로 열려 있는 집단으로 상정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나 우리라고 생각되는 것에 이익만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 모두라고 얘기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이익을 고민하는 것이 공익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처한 위기가 곧 다른 존재의 위기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감각을 알아차려서 우리 국가의 안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이웃하고 있는 저 국가의 안보도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이 단계들이 공익 활동에 대해 접근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안보 개념으로는 지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안보에 대한 뭐랄까 부족함, 안보 개념의 부족함을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안보와 관련한 연구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정치 학자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아 부족한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롭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안보 개념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뭐 생각해 보면 제가 슬라이드에 지금 담아 놓았는데 안보의 개념 중에 뭐 협력 안보, 포괄 안보, 공동 안보, 인간 안보, 생태 안보, 보건 안보, 사이버 안보, 여성주의 안보, 신안보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개념들 들으시면 어떠세요? 그럼 결국은 되게 공익적이지 않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이 안보 개념 중에 안 중요한 게 있나요? 물론 협력안보나 포괄안보의 개념이나 생태안보나 보건안보의 접근 이 두 가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야기하는 어떤 방향은 달라요. 층위도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안보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이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안보 개념이 분화되어 온 이유 역시도 결국은 그냥 국가안보, 군사안보 중심의 국가안보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는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관성이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과거의 국제정치 맥락에서 사용해 오던 안보라고 하는 외부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정의. 여기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고민한다면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그만 쓰자. 텀블러 사용하자. 우리 다 알잖아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구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구조가 바꾸는 결정은 누가 하나? 정부 단위에서 해요. 그럼 시민들이 요구해서 바꿔 달라 해도 그 속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의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탄소 배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구조적으로 탄소를 덜 배출하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접근이 예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군사안보의 영역도 우리가 포함시켜서 이야기해야 우리의 공익이 정말 증진되는 거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사막화의 문제가 전쟁을 불러오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그 난민이 보트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동해 가는 상황에서 국경을 막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각 국가들이 다시 굉장한 봉쇄의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국경을 넘는데 엄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 넘을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국경을 넘지 못하고 난민이 되는 사람들의 안전은 그럼 누가 보장하나요? 난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아무에게도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경을 높이 세우고 봉쇄를 강화하면서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를 높여간다면 그 자격이 엄격해지면 엄격해질수록 탈락할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 탈락한 사람들이 국가의 바깥에 놓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낯설게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익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크고 작은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보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같이 볼까요?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야.'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을 딱 보자마자 저 사람 외모를 보니까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일상생활 안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경험은 시간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경험을 해 나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경험치들이 쌓였을 때 이 보장의 감각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안전이라는 개념과 보장이라는 개념 두 가지 다 결과적으로는 혼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서로에게 어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호성과 호혜성을 동시에 같이 고려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외부로부터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는 한 상호성과 호혜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거나 또는 작동하지 않죠. 그렇지만 외부로부터라고 하는 전제를 내려놓고 '정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모든 관계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함께 상호 맥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일어난다. 또 '안전을 지키는 일은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면 안보의 개념을 굉장히 넓혀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침략과 방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단계로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낯서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은 제가 알 수 없죠. 이 상호성과 호혜성의 측면에서 안보의 조건, 이 위협과 침략, 외부와 내부라고 하는 키워드 아까 시작하면서 침략과 방어라는 키워드도 제가 공유 드렸었는데요. 요 부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것이 여러 의미에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침략과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지? 침략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은 명료하지 않나? 때때로 명료한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모든 갈등이 상호적이고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명료한 순간을 짚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략과 방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어떤 예시를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A와 B를 국가라고 상정을 해 볼게요. 그 A 국가와 B 국가는 이웃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A 국가가 어느 날 무기를 새로 샀어요. 굉장히 엄청난 무기를 새로 사요. 사면서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이거 공격하려고 사는 거 아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방어하려고 준비한 거야. 그랬더니 B 국가가 그래? 그래. 알았어. 너네도 신경 쓰지 마. 우리도 그런 무기를 준비해야겠다. 우리도 방어하려고 준비하는 거니까 A 국가 너네는 신경 쓰지 마. 그래서 B 국가도 A 국가에 준하는 무기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A 국가와 B 국가가 다 엄청난 무기를 하나씩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A 국가가 거기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B 국가한테 물어봐요. 야, 너네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지? 너네가 우리 안전을 어떻게 보장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 만약에 너네가 그렇게 센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더 센 무기를 준비할 거야. 그래서 A 국가가 B 국가가 획득한 무기보다 더 센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방어 무기를 획득한 거 그거 도발이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B 국가가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너네도 먼저 도발한 거 아니니?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우리도 방어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도발이야? 그러면서 아마도 B 국가는 A 국가가 새롭게 도입한 무기보다 더 센 무기를 도입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불안해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국제정치의 개념에서 이것을 안보 딜레마라고 이야기하죠. 안전보장을 얘기할 때 잘 얘기되지 않는 요소예요. 안전보장은 딜레마적인 요소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한 국가가 안전해지겠어 라고 해서 무언가 외부를 상정하고 무언가를 준비했을 때 그 외부에 놓여있는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외부의 침략으로 또 그거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센 무기, 더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경쟁의 구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안보 추구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역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정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안보 딜레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안보 딜레마의 개념은 안전보장이나 안보 얘기할 때 저희가 사실 쉽게 떠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외부는 무섭고 두렵고 규정되기에 어렵고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명료하고 확실한 것 같은 우리를 지키는 일이 더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불특정한 외부를 대상으로 어떤 방어력을 키우는데 이것이 결국은 역으로 보면 저쪽도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의 국제정치적 개념, 우리가 사용해온 국가안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딜레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안보 딜레마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군비 경쟁이죠. 이 군비 경쟁은 이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랑 똑같아요. 너 더 센 무기 생겼어? 나 더 강한 무기 살 건데? 너 더 강한 무기 했니? 나 그거보다 더 강한 무기 할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끝은 어디인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 그림 하나 보시면 예전에 냉전 시기에 미소의 군비 경쟁, 핵무기를 둘러싼 이 핵군비 경쟁, 정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고 두려워했었던, 핵전쟁이 터지는 거 아닌가 두려워했었던 냉전 시기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미국이랑 소련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죠. 막 달려가는데 그 끝에 도달하면 승자가 아무도 없는. 그래서 이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안보 딜레마의 대표적 사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안보의 주체로 여겨지는 국가들 간의 안보에 대한 노력이 결국은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안보 개념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해결하기 너무나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재해석하는 것.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책임과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더 많이 찾아내는 것.
확산하는 거. 이것이 공익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안보에 대한 얘기를 주로 쭉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한번 질문을 전환해 볼게요. 안전이 보장되면 평화로운가? 안전이 보장되면 평화로운가? 그쵸. 어떤 면에선 평화롭죠. 근데 그때 안전이 어떤 안전인가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것이고 그 전제로서의 어떤 안전인가라고 했을 때 평화라고 하는 것 역시도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눈 만큼 평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 본다면 이 안전을 보장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우리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주체, 우리라고 하는 굉장히 협소한 공동체만을 전제로 하고 외부를 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그 평화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항시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정의되는 평화는 물리적인 폭력, 직접적인 폭력, 즉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합 위기의 시대에는 그냥 물리적인 폭력, 전쟁만 없는 상태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특히나 공익 활동가들에게는 더욱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평화를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되게 어려운데 우리라고 하는 단일하고 명료해 보이는 공동체를 확장하려는 노력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이지? 내가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로 포함되는 존재들은 누구이고 포함되지 않는 존재들은 누구인가? 우리,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다 포함이야? 아니면 국적이 한국인 사람만이야? 라는 질문.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그럼 인간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또는 이 지구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 인류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지구를 구성하고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비인간 존재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확장, 이것을 섣불리 규정 짓지 않고 굉장히 열어두고 복합적이고 복잡한 요소들을 기꺼이 환대하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공익 활동의 전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큰일이다. 공익 활동 안 하신다.' 그러는 분들 나오면 어떡하지? 저 스스로도 '야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난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해요. 그리고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익 활동을 하면서 동료를 필요로 하고 동료가 소중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각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나 그 전문성을 닫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서 공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동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방향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렸던 안보를 낯설게 보는 접근으로 평화도 낯설게 본다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극적인 차원의 평화만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차원의 평화, 단기적인 안목에서 단기적인 어떤 타임 프레임의 평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프레임에서의 평화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인간 중심의 평화가 아니라 비인간의 평화는 또 어떠해야 하는가를 같이 고려하는 것. 그러면서 그 평화의 층위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경험할 수 있는 층위와 또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작용하고 또 만들어지는가를 고려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가까지를 같이 포괄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재정의하고 또 재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음. 그러네요. 제가 이 공유 드리려고 준비하면서도 '야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다. 난 어쩌다가 평화를 하겠다고 했는가.' 약간 현실 자각, 예 현타 막 이런 순간도 조금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왜 좋은지에 대해서 때때로 질문하는데 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저의 동료들과 함께 답이 없어 보이는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 행위가 저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새롭게 만나고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2차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전체주의가 막 세상을 휘몰아칠 때 우리는 우등한 존재이고 저민족은 열등한 존재이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식민화하고 또 누군가를 학살하기까지 했던 인류의 역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한 공포스럽고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우리를 인간일 수 있게 하는 그 요소는 '인간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마주하는 일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약간 이런 표현 해도 되나? 물음표 살인마 같죠 저. 그런 표현들 사용하던데 그런 질문들을 기꺼이 데리고 가는 일이 공익활동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맨날 그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쵸. 때때로는 또 '아 좋다.' 이렇게 등 따숩게 누워 있는 순간들도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화라고 하는 것, 또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되게 단순하지 않은 상호 신뢰 구축의 연속적인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의 행위자는 국가만이 아니고요. 또 개인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가는 것이고 평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는지를 제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영역 모두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개념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의 긴 이야기를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드리면서 요약을 좀 해볼까 합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갑자기 무슨 사진인가 하실 거예요. 네, 저희 집 고양이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 자랑하는 거고요. 저는 반려묘들과 살고 있는데요. 이 레오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올해로 이제 7살이 됐어요. 근데 이 반려묘, 저의 반려동물인 레오가 집에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발라당 누워 가지고 배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 뭐 동물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어 고양이가 이렇게 배를 보여준다는 거는 저를 엄청나게 안전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왜? 다른 부분들은 뼈로 보호받고 있지만 배라고 하는 곳은 뼈가 없어서 이거 굉장히 노출되고 취약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취약한 곳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건 "너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아." 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이 시그널은 "너가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는 걸 알아. 그리고 너가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 신뢰가 너에게 있어." 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레오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바로 이렇게 배를 보여줬을까요? 간혹 그런 고양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 신뢰하는 고양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적되고 축적되어 온 경험 속에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양이가 저를 보면서 완전히 취약한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의 어떤 궁극적인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경계하고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고 '혹시 나를 해하려는 존재가 아닌가?' 라고 끊임없이 구별짓기를 해야 하는 이러한 악순환 속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고 인류가 처해 있는 공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무엇이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회로 조금은 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쉽게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미지 속에 이렇게 무한대 표시를 넣어 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 언제 올지 몰라서. 그러나 언젠가는 도래했으면 하고 바라는 그 세계를 우리의 현실에서 마치 그 세계가 온 것처럼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를 서로 더 인간답게 하지 않을까? 우리 서로를 더 안전하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 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평화와 안보를 좀 낯설게 본다. 활동가로서 평화와 안보를 낯설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저의 부족함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저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